조금 일찍 올라오셨는데요. 예, 오늘 올라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국민들을 하고 본 사회자의 소개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들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변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대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아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소개 올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하는 점 멀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추미애 의원과 함께 이제 또 새로운 집행을 열기 위해서 어제 창당대회를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도당위원장이신 허성무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희 고모님 오셨습니다. 신호 고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해구 지역위원장님이시죠? 정우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주호 상무위원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 일단 부탁드리고요. 마산 지역위원장님, 박남현 위원장님, 뒤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막 소개가 넘어와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공기관을 이끌고 계신 몇 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 장진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남역사회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김건강 민주당 전문원실 부실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곳 창원은 또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를 지은 지 4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노동계에서도 많은 분 오셨습니다. 유형준 한국노총 경남본부 수석의장님 오셨습니다. 이상철 경남노총 금속연맹 의장님과 사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로복지공단 노조 부산본부장님과 이상우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김명근 주택관리공단 노조 부위원장님과 사무님도 오셨습니다. 저는 전국자동차연맹 창원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성준 경남노총 사무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교육본부장님 오셨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전 민주당 자랑스러운 고문님 조대한 고문님 오셨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막 넘어온다고 지금 막 오는 소개 카드가 있습니다. 영흥철강 김병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승주 노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해외모터스 이현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소개를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누락되면 중간에 혹은 의원님과 조금 있다가 콘서트가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후에 의원님과 사진 촬영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그때 의원님과 따로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또 소개 올리시는 기회가 있으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소개해야 되는데 옆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님이나 제가 혹시 소개 오신 분 계신가요? 일단 진행해 주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본 토크쇼를 맡으실 사회자를 소개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현태 아나운서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십니다. 일단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1980년 울산 MBC 아나운서로 입사하셔서 라디오 프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대구 BBS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안철수 청춘 콘서트, 법륜스님과의 증문, 직설 등을 이끌어내는 등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모셔서 본 콘서트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의 책 물러서지 않는 진심 북콘서트를 진행할 아나운서 최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추미애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특별히 멋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끝까지 북콘서트를 함께 하시면서 통하는 시간, 아주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남이 낳은 대한민국의 지도자 추미애 의원님은 1958년 대구 달성에서 태어나 남산초등학교, 군암여중, 경북여고를 다닌 대구 토박이로 영남 사람입니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85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전주지법, 광주고법을 두루 거쳤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95년 정계 입문하게 됩니다. 현재 헌정사상 최초로 서울 수도권 선출직 4선 의원의 이력을 지닌 야권 유일의 여성 대권 후보로 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고 오늘 의원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소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경남은행 있죠? 경남은행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삼성정부의 박상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정식 대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렇죠? 한국무역공사의 전병재 단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현대 디스코의 김용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태석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유재열 GMP코리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모두를 죄송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돌아가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러서지 않는 진심이라는 자서전으로 창원을 찾아온 추 의원님을 여러분께서 열렬한 박수로 맞아주셔서 아마 오늘 아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가요, 2010년에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한 108만의 광역시급 대형 기초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합 창원시 얼마 만에 방문하신 거예요? 제가 창원을 방문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마창진이 통합되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 창원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를 우선 여쭙고 싶어요. 창원보다 이제 이 창원은요 경남 도청이 소재한 곳이니까 제가 오늘 의원 생활한 지가
정치한 지 18년이죠. 의원 생활한 지는 뭐 14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창원이 그러면 항상 이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가을마다 왔어요. 뭐냐면 송곳을 왜 넣으셨는지 네. 정말 궁금해요. 네, 국정감사의 계절에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정신없이 네, 이 국정감사 계절마다 와서 창원을 느낄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은 제가 여기서 내려서 진가방을 든 채로 걸어 다녔어요. 좀 발로 누비면서 느껴보고 싶어서. 네. 아, 그런 인연이 있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봄날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 오셨을 때는 가을. 날카로운 송곳을 네. 주머니에 넣고 오셨는데 특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춘이 싱그러운 이 창원대학교 교정에 봄꽃들이 가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 노랫말 있잖아요. 그 노랫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꽃, 추미애 의원님 오늘 참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꽃의 비유를 받는 오늘 환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네. 도대체 머리 손질은 어디 사실지, 이 봄날에 어울리는 이 아이보리와 이 초록색 바지, 이 옷들은 어느 브랜드인지 이 여자인 저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특별한 브랜드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기분파입니다. 그냥 오늘 창원을 가는데 좀 기온이 높다고 해서 싱그럽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평소에 사실 초록바지 잘 안 입어요. 아, 정치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패션 감각도 창원을 있으시고요. 위한 특별한 저의 서비스. 여러분 이럴 때 박수가 나와요. 피부도 참 고우세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네, 사실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고요. 네, 그냥 세수 잘 하고, 네. 잠을 좀 잘 자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요즘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잠이 왜 안 올까? 아마 뭔가 어떤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특히 오늘 창원 같은 데 온다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오랜만에 오니까. 네. 저는 4선 의원이신데다 쭉 서울에 계셨고 해서 아주 특별한 뭐 영남 사람들로서는 그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 가서 네. 머리 손질도 받고 네. 피부 관리도 받고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소박한 그냥 서민 네. 평범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맞나요? 제가 뭐 스페셜이 별로 없고요. 네. 주로는 셀프입니다. 아, 오늘 머리도. 그냥 머리도 사실은 이건 이 기차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동 중에 이제 차를 타고 나오면서 네. 차 속에서 이렇게 그 머리 많은 걸로 이렇게 말아서 한 5분간 신문 보면서 있다가 그렇군요. 일단은 네. 이모가 빼어나야지 머리도 그렇게 해야지 아, 가능해요. 그렇게 나오구나. 제가 먹을 말을 모르겠는데. 네. 추 의원님은 영남 사람이세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대구의 경북여고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여당 갔으면 정말 꽃길이 쫙 펼쳐졌을 텐데 누가 봐도 뻔한 고생길인 야당을 선택하셨어요. 어려운 그 길을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막 1995년이죠. 제가 이제 정치를 한 지 18년 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이 1995년인데요. 그때 요즘 새정치라는 말을 새삼스러워 하는데 그때 이미 새정치가 있었어요. 어떤 새정치 국민회의. 네. 기억하시나요? 새정치 네. 국민회의. 가물가물하시죠? 부모님 기억하시죠? 네.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든다고 하니 제가 그때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입니다. 어떤 분이 그 새정치 국민회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돕는 게 아니고 저는 인생 항로를 바꾸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 좀 그런
터무니없게 처음에는 생각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에 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 제일 처음에 전두환 정권의 낯선 판사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는데요. 제가 판사도 그냥 시류에 영합해서 적당히 지내면 편합니다. 괜찮은 직업이에요. 근데 제가 유달리 그 시대에 정말 이 젊은 대학생들이 시대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자기 양심에 우러나는 그런 몸짓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속이 되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광주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신 그때는 곳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춘천에 있었어요. 네. 여기 창원대처럼 거기 춘천에는 국립강원대학이 있어요. 그 강원대 학생들이 이제 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그들을 적당히 훈방을 하고 내보내면 그게 국가관이 부족한 판사로 찍히는 거예요. 번번이. 그래서 제가 한 10년이 지난 뒤에 저에게 정치를 좀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제의를 이제 막 시작한 새정치국민회의 측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때 제가 마지막 결심을 내리기 전에 든 생각은 이 사법정의라는 것도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법 발전은 정치 발전 없이는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제 경험에 우러나서 생각을 하고 우선 정치 발전이라는 건 이 야권의 힘을 보태서 정권 교체, 권력 교체를 최초로 이뤄내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뭐 그 당시는 험한 가시밭길이었죠. 그렇죠. 네. 새 정치를 해야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 정권을 교체하는 게 이제 새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그첫 네. 추인선이죠. 그렇게 시작해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그렇게 그 가시밭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부모님 마음, 특히 어머님 마음이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네. 집안 반대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제 아버지께서 평생을 무직으로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판사. 그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또 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아버지한테 그 정신적인 큰 위로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걸 그만두고 사실은 제 아버지도 야당 정치를 좀 해보셔서 그게 좀 뭔지 아시죠? 좀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아수라판 또는 진흙탕에 네가 뭘 안다고 가는 거냐. 이미 꽃길이 네. 보장되었는데 네, 그래서 엄청나게 간대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뭐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 문턱을 넘지 마라. 네. 하지만 부모님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네.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오늘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나는 것들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265쪽에 있어요. 그때 그 2004년 어려워진 국내 정치를 잠시 피해서 미국으로 계시는 동안에 장관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2번씩이나 들어왔어요. 265쪽에 있고 그리고 또 268쪽에 이렇게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 장관세를 어떻게 또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건 약간 지금 뭐 조금 긴 얘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이 새정치 새정치 뭐라고 하나요? 안철수 씨의 그 아직 활동되지 않은 정당하고 민주당하고 통합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하나 야권의 통합이거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10년 전으로 그슬을 가면 야권의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권 분열의 어떤 화병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탄핵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가 됐던 것이고 또 그걸로 민주당은 대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걸 제가 극복을 해내고 어떤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의 하나의 그 행동으로 이제 제가 삼보일배를 감행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는 또 제 지역 선거를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전혀 뭐 제 지역에 가보지도 못한 채로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 되고 저는 당연히 낙선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좀 멀리 가서 보면 좀 가까이서 못 보던 것이 보일 수도 있겠다 싶고 또 제 안에 있는 상처가 좀 깊었어요. 그걸로 인한 상처가.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 책에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당 대표인 공동 대표인 김한길 그 당시 의원을 이제 전령사로 제게 보내서 장관직을 제의를 하셨어요. 환경부 장관. 네. 워낙 책을 꼼꼼히 보셔서 콘서트를 진행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거절을 했던 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오만해서가 아니고 저는 그 야권이 합쳐지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분열을 반대해서 열린우리당을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의 반대가 곧 통합이지 않겠어요? 저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저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고생 끝이니까. 그러나 제가 그걸 거절했던 건 제가 만약에 그 장관직을 수락할 경우에 남아있던 그 민주당 분들이 더 막 화가 많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러면 통합은 물 건너 가버리고 통합이 안 된다는 건 계속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거부가 아니고 대단한 그 지지 세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그 어떤 개혁의 성공에 집권의 그 수행에 대단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탄핵의 우여곡절도 있었고 제가 또 민주당에 남아 있어서 그 민주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호소하는 그 사이에 서로 간에 간극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관직 제의를 해주셔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 그러나 대통령님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통합입니다. 통합을 지지 세력의 통합이 있어야지만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따라가지는 못했죠. 그 이후에 또 한 번 제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또 거절하셨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하나의 그 잘하는 부분 또는 그동안 어떤 안보라는 명제 때문에 그 소홀히 했던 어떤 집권 세력이 정권 안보에 이용했던 부분이 바로 통일이거든요. 그 통일에 대해서 민족 앞에 하나의 꿈으로 제시하고 또 민족의 추구해야 될 비전으로 제시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세력한테 자긍심을 준다면 거기서 이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한번 합쳐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의가 된 것은 이제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통합의 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기를 속으로는 은근히 바랬어요. 그건 아까 처음에 제의했던 환경부 장관하고는 좀 다르게 양 세력이 통일이라는 공통 명제 가지고 힘을 합쳐줄 수 있는 좋은 일이어서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랐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던 일처럼 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관직을 거절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판단이고 선택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미 의원님을 존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의와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오셨고 그리하여 또 뚝심 있는 영남의 딸, 영남의 정치인으로 우리는 그 주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곳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창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정치권이 방치해 오는 동안에 그 민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해결을 하셨어요. 그때가 2009년이었던가요? 네, 2009년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 그러면 그 당시 2009년만 해도 마치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이 자리에 대학생도 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뛴다고 할 때 그 자리가 다 비정규직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일자리. 그리고 사실 비정규직은 우리의 아들, 딸의 문제이고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다 어떤 분야마다 또는 어떤 라인마다 잘라가지고 외주를 준다고 할 때 그 외주 업체들은 농담 다 계약직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를 방치하면 그렇게 비정규직 사회로 돼서 대한민국이 비정규직이 대세인 그런 사회, 왜곡된 사회로 바뀌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야당 쪽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도 자신이 없었어요. 워낙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선 급하다. 만약에 일부러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제한을 가하면은 기업에서 몽땅 다 해고를 해버리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를 하니까 사실은 여론 앞에서 정치인은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감자를 피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피할 수가 없죠. 제가 바로 그것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환경노동위원장인데 어떤 해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 의무인 거죠. 그 무거운 책무 때문에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사실 뭐 여기 그 우리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님 또 김두관 전 지사의 이곳 경남에서는 아직 김두관 지사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두관 지사를 보필하는 정무부지사를 연임을 하셨던 분인데 본인 그러니까 허성무 위원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자기 공모를 하시기는 어렵죠. 그러나 제가 잘 아는 우리 허성무 위원장님 그런 분인데요. 이제 이 지금 창원시장 후보의 예비 후보로 등록된 입장이시기도 한데 사실은 그 대척점에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안상수 전 국회의원님이 계시죠. 그 당시 이제 2009년 당시에 그 안상수 여기 그 예비 후보께서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집권당의 원내대표이셨고 이제 그 직전이 이제 홍준표 지금 그 경남지사 후보이시죠. 예비 후보 현직 경남지사이시죠. 홍준표 지사가 그 당시에 이 비정규직을 처리할 때 이제 그 직권당을 생긴다는 협박 그 집권당의 그 원내대표이셨죠.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 20대, 30대가 다 배우고 다 준비했는데 스펙을 다 쌓았는데 그들이 지금 느끼기를 가수 1순위처럼 이 세상은 끝이 정해진 그런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많은 그런 좌절을 느낀다. 그런데 그 운명이라는 벽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려면 그 고유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바로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정규직 만들어준다는 정부의 약속 그것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저보고 집에 가서 애나 보라 라고 한 분이 이제 그 우리 홍준표 지사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뭐 저하고 개인적 인연은 그분과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이시거든요. 또 그런 저하고 인연이 개인적으로 있군요. 잘 알면서도 네.
정말 어떤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애나보라 그러니까 그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네, 여성을 비하한다 이렇게 굉장했지.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이제 안상수 여기 이제 창원시장 되시겠다고 하는 분도 그 당시에 이제 막강한 집권당의 원내대표 바톤 터치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냥 다 책임져라 추고집 불통화 저보고 이제 이런 거였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비정규직이라든가 또는 뭐 노동법을 개정한 추 의원이 옳았다는 것은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최초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바르게 고쳐야 되는구나. 네. 이건 근본적으로 차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그 후에 그 지금 말씀하신 노동법은 사실은 우리가 87년 기억하시죠? 87년은 우리 사회에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던 해인데요. 그 후부터 한 2010년 새로운 노조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의 한 13년 동안은 어떤 정부의 나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노동법 자체를 이렇게 유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노동법이 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노사정 간에 어떤 준비기를 가지도록 돼 있었는데 아무 준비를 해주지 않고 또 노동운동 하는 쪽에서도 그냥 그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노동운동 면에서는 굉장히 지체기, 답복이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 사실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어떤 합의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노조의 이 단체 가입률이 차츰 늘어나가지고 2009년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에는 노조 가입률이 한 자릿수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9%였어요. 근데 지금 노조 가입률이 차츰 늘어나서 이제 두 자릿수대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10.4%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삼성같이 이제 노조를 터부시하는 데서도 이제 노조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산별 노조 쪽으로 가자. 그래서 협상력을 키우자라는 쪽으로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역시 비정규직법이나 노동법은 이 청춘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있는 일이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인이다 하는 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원님께서는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실천을 하는 동안에 그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온 사방에서 협박과 만류가 끊임없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신념, 추진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왜 사회가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사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회, 제일 나쁜 사회인데 거미는 이렇게 거미줄을 어두컴컴한 데 쳐놓고서 거기에 걸려드는 나비나 곤충을 거미가 나중에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회에 어떤 사기적인 수법을 쓴다거나 또는 원칙에 어긋나는, 법에 어긋나는 그런 비상한 수단을 써서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속이고 그 위에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사기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나쁜 사회. 이게 아주 없어져야 될 거미 같은 사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개미가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베이컨은 개미도 닮지 말라고 했어요. 그 개미는 자기밖에 모른다. 오로지 같은 방향으로 자기 먹이를 실어 날라가지고 자기 집단만 먹는 그런 사회도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고 남을 보살피지 않는 나쁜 사회다. 이것도
닮지 말라라고 했어요. 닮아야 될 사회는 바로 꿀벌 같은 사회. 그러니까 꿀벌은 열심히 개미처럼 모으지만은 그 사회 전체가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네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규직 여기도 노조위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때 정규직 노조위원장님 두 분이 아주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양대 노총에 그때 장석준 한국노총 위원장님, 그 다음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님 두 분이 비록 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하시지만 결국은 정규직의 지위가 열악해지면 비정규직으로 쫓겨나는 것이고 회사의 어떤 조립 라인을 분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 비정규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규직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힘을 많이 보태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따라 배우라고 하는 꿀벌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꿀벌과 같이 자기 것을 좀 내놓고 또 그걸 모았다가 부족할 때 나눠 쓰고 공생하는 이런 사회가 정말 바로 그 관점에서 우리가 힘없는 노동을 보살펴야 되는, 왜 보살펴야 되냐 이유가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저도 피하고 싶고 그걸 피하면 저도 신간 편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당에서 그냥 저를 이렇게 징계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당이 싫어하고 또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저도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바로 그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함께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들을 보살펴야지만 바로 그런 꿀벌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확고하게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곳에 그 의원님께서 앞장을 서주셨습니다. 비정규직법, 노동법뿐 아니고요. 13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노조법도 해결하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노조법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비정규직법은 결과가 이제 좋았어요. 이제 제가 강조 주장했던 것처럼 실업도 일어나지가 않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드려서 아주 또 성과가 있었지만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노조법은 사실은 노조도 100% 만족하지 못했고 그건 뭐 타협 아니면 서로 충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때의 정권이 또 노동에 대한 이해가 눈꼽만큼도 없는 이명박 정권 아래였으니까 만약에 그걸 제가 어떤 방패가 돼서 뭔가를 해내지 않는다면은 이제 노조가 길거리 투쟁을 할 경우에 노조에 대한 탄압의 빌미를 잡은 이명박 정부가 노조 전임자도 한 명도 보호하지 않고 다 날려버리고 모든 노조가 다 그 설립신고를 하면은 이제 풀려가지고 다 설립신고를 하면은 이제 어떤 협상력도 가지지 못한 채로 다 그냥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어수선한 분위기를 탓가지고 협상력도 빼버리고 노동 탄압을 한다는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그건 제가 정말 복수노조를 하되 창구 단위라를 하는 것이 서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한국노총과 이해를 해서 이제 그렇게 관철을 시켰더니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주지 말라가 이제 당론이었는데 그 결론을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징계를 하게 되는 결국 징계를 받으셨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분은 참 참담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당시는 뭐 암울하고 참담하고 좀 억울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왜 잘못됐지?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만 정당도 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억울했지만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우리 그 경남 지역 본부를 이끌고 계시던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제가 조금 이 명동의 그 엄동설하는 명동에 나와서 어떤 국민께 이제 호소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오셔서 따뜻한 드링크를 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실 때 정말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위로가 되죠. 네.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그 신념으로 네.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렇게 지내온 나날이 이만큼 왔습니다. 이곳이 경남 창원입니다.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 또 경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2002년 12월 18일이었죠. 16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노무현 후보가 우리에게는 추미애도 있고 정동영도 있다 라고 했어요. 이 책 물러서지 않는 진심 207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 당시 이제 명동 유세와 이제 종로 유세가 남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 일정이었죠. 내일이면 드디어 긴 선거운동, 고단한 선거운동의 여정이 다 끝나고 어떤 새롭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이제 낡은 정치 청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뭐 이런 것이었잖아요. 정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먼동이 트면 그렇게 되겠구나. 두근두근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저는 명동 유세는 가지 못하고 마지막 그 종로 유세에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후보가 오시기 전에 미리 이제 분위기 바꾸는 바람잡이죠. 찬조 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왔는데 조금 있다가 정몽준 그 후보의 이제 일행이 올 것을 예상하고 정몽준 후보의 지지자들이 소피켓을 들고 이제 나타났어요. 노무현 후보가 명동 유세 마치고 당도를 딱 했는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이제 먼저 목표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연호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분들이 눈치 없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잡아놓고 딱 서 있는데도 정몽준을 연호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심각한 게 아니고 그냥 정몽준 팬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 노 대통령하고 했구나 이렇게 즐겁게 바라보는 어느 누구도 아주 즐거운 해피한 순간이었어요. 대통령 후보의 표정도 아주 즐거운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좌우를 보시더니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 위반이십니다. 좌우를 보면서 여기에 정동영도 있고 또 근데 저 앞에는 좀 수식어를 붙였어요. 당찬 여자 추미애도 있습니다. 네. 당찬 여자 노 대통령님이 이제 제가 그 노 대통령님 기억하는 저 추미애는 굉장히 당찬 여자. 제가 어제 노 대통령님을 기억하는 지지자 한 분을 만났어요. 가볍게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노 대통령님이 생전에 굉장히 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신념이 강하다. 또 그 신념을 두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주춤했습니다. 목숨까지 이러니까.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추 의원을 미래 지도자로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순간에도 여기 당찬 여자 추미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이 좀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몽준 후보와 그때는 정몽준 후보가 아니겠죠. 아니면 정몽준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연설이고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글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정말 마지막 계획된 요새는 또 동대문 운동장 옆에 동대문 요새가 있었어요. 거기 또 제가 바람잡이 하려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랬더니 이제 안 오는 이유가 큰일 났다. 그쪽에서 화가 나서 그 경쟁을 하라는 그것에 굉장히 화가 나서 안 오기로 했다. 지지도 철회한다. 그래서 처음엔 에이 설마 농담으로 하다가 분위기가 점점 굳어지니까 큰일 났구나. 이제 아무도 안 와서 이제 그 선거대책본부에 쫓아갔더니 거의 뭐 초상집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우여곡절을 거치고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사실은 지혜롭고 위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여곡절 속에서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여기 학생들은 그때 아주 꼬마였겠죠. 근데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뭐 문자도 보내고 SNS를 할 수 있어서 전파 속도가 빠르지만 그때는 이게 아주 시원찮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 전화를 더 많이 쓸 때니까 어떤 분은 집 전화로 시외 전화, 장거리 전화를 많이 하셨대요. 빨리 투표장에 가라, 큰일 났다. 동료 전화. 네. 네. 그래서 제가 선거가 끝나고 이제 이겼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겨서 청계천 상가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전화비를 내래요. 많이 썼다고. 네. 시외 전화, 시외 전화. 친척집에 친구집에 네. 다 했겠지요. 네, 저보고 내래요. 네, 주셨어요. 아니 그 대신 물건값을 못 갚았죠. 그러셨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과는 참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를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희망돼지 희망돼지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국민참여운동본부의 그 정동영 의원님과 함께 이제 공동본부장을 맡았는데 그 앞에 그래요. 어떤 일식집인데 점심시간에 불렀어요. 갔더니 대통령 후보께서 당에 돈이 없어서 아직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막 시작할 때 세탁소집 둘째 딸이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습니다. 저는 돈을 쓰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일개 국회의원의 선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국을 움직이는 대통령 선거는 뭐 돈을 가지고 뭐 밥을 먹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수많은 조직원들한테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뭐 이런 공식적으로 집행돼야 될 돈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을 당에 돈도 없고 당에 돈 주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돼지 저금통을 모아서 한다고 하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약간 저는 농담인 줄 알고 근데 굉장히 진지하신 거예요. 해낼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약간 저는 그때 그래도 이분보다 내가 더 현실 감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국민 마음을 움직였고 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대단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 요즘 그 정치에서 우리가 좌절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코 좌절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용기와 발장 이런 게 남다른 분이 볼 수 있죠. 네. 그런 특별한 네. 인연이 네. 또 훗날 배치 상황에까지 놓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또 의원님께서는 낙선의 아픔까지 겪으셨고요. 사실 그 저는 대통령 탄핵을 한다는 당론이 정해지는 과정에서는 저는 치열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이 이 지지 세력이 분열되는 그 순간에 이미 왜 친한 사이 좋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나보다 못하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탄핵이라는 그런 비수로 들이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탄핵의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에 바로 지지자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대단히 반대를 했죠. 근데 이제 끝내 그것은 아마 우리 정치가 오기의 정치, 타협을 모르는 정치, 끝장 정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극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쪽에서는 거대 야당,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합치면 거대 야당이죠. 거대 야당을 동반한 채로는 국정 운영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정면 돌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탄핵을 맞닥뜨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영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경파들이 있었죠. 그 강경 세력들끼리의 충돌 지점이 바로 탄핵이었던 것이고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민주당이 제가 계속 강력 반대를 저는 당시 최고위원이어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탄핵에 대해서 막무가내 탄핵이 아니고 사과 조건부 탄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시면 탄핵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당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 국민談話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라는 발언으로 이제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 말리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정해지니까 이제 그 당을 사수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여곡절이 정치를 하는 동안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의원님께서는 그 시대를 앞서고 또 미래를 통찰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 의원님께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나요? 보통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털어내고 우리 정치에 끼어있는 거품처럼 끼어있는 과도한 권위 뭐 새정치가 뭐냐 그러면 기득권 내려놓는다는데 사실은 이미 그때 많이 실천이 됐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평가 또는 뭐 원칙과 상식 이런 것을 대입시키려고 했던 대통령으로 평가를 일반적으로 내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시대의 가장
힘없는 계층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꿀벌 같은 사회라고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제가 이 정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가장 우리 사회의 정치가 보살펴야 될 것이 우리가 경쟁 사회라고 하는데 다 배우고 또 무장한 사람한테는 경쟁이 즐거워요. 그러나 내가 어떤 장애가 있다 또는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한테는 경쟁이라는 게 고통입니다. 바로 정치라는 건 경쟁이 고통이 안 되고 누구에게나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다, 바른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희망을 불어넣은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열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그분을 가장 많이 그리워하죠.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는 늘 정치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힘 있는 쪽에 줄을 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은 가장 힘 없는 쪽부터 이렇게 눈길을 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아주 강렬한 부분을 할수 있죠. 네, 의원님께서도 그러하듯이 그렇게 힘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희망을 주고 그런 정치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책 190페이지를 보면은요, 그 골프백 속에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돌려준 사건 이야기를 써 놓으셨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골프백에 뭐 누가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지만 않고 그냥 받으면 그만일 텐데 그럼 어떻게 그 부분 같은 것도 보통 사람이면은 이 견물생심에서 그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은 꿈속에서 저가 아닌 딴 사람이 됐으면 좀 편하게 살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네, 가끔 꿈속에서. 네. 근데 딱 현실을 마주하면 정말 두 다리 뻗고 살려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뭐 제가 남다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